네, 다음 두 번째 주제는요. 저희 온라인 독서 모임에서 작지만 강한 기업에 투자하라에 대한 책입니다. 요거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일단 저자 랄프 웬저고요. 이 사람은 이 투자자는 유명한 게 개별주 이제 투자, 특히 중소형주 투자에 대해 가지고서 굉장한 족적을 남긴 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한국 증시도 보시면은 지금 개별주 장세가 계속 전개가 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요 관련해서 저희가 좀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거고요. 그리고 1987년도 기억하시다시피 블랙 먼데이가 있었습니다. 요거를 일별로 정리해둔 챕터가 있어요. 요것도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이게 굉장히 유용하거든요. 네. 일단 저자인 라이프 웬저의 경우에는요, MIT 산업경영학 학사 석사를 했다고 해요. 그러고서 이제 금융산업에 1961년에 진입을 했고, 1969년 12월 31일 날에 그 에이콘 펀드를 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유명한 거는 이런 부분이죠. 뭐 가장 돈을 맡기고 싶은 펀드 매니저 조사를 했더니 워렌 버핏을 제치고 1위를 했다더라. 그리고 60년대 말 70년대 초에 니프티 50 광풍이 불었었는데 이때 중소형주 투자 펀드로 두각을 나타내서 참 독특한 투자법으로 잘한다. 색깔이 있다라는 거였고 역시나 펀드 매니저 숫자로 얘기를 하죠. 결과로. 출범할 때 1만 달러를 투자를 했다면 라이프 웬저가 은퇴하던 2003년에는 이 돈이 130만 달러가 되어 있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S&P 500 지수에 똑같이 1만 달러를 같은 시점에 투자했다면 40만 달러밖에 안 된다. 3배 이상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이만큼 훌륭한 이제 성적을 남겨가지고서 이런 책 남기신 분이다 보니까는 이런 책까지도 좀 유명해진 사례인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 책은 1998년도 상반기에 쓰여진 책이라고 하네요. 자, 그러면은 이제 사실 이제 이분이 이런 책을 쓸 때 기저에 깔려 있는 뭔가가 있을 거잖아요. 보면은 초기에 아주 고난을 겪었고 인내했었던 경험이 있더라고요. 그게 뭔지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뭐냐면 1969년 12월 말에 펀드를 출시를 했는데 곧바로 약세장이 진행이 됐다는 거죠. 그러면서 6개월 만에 자산의 3분의 1이 날아가 버렸다라고 합니다. 본인이 운영하던 펀드가요. 근데 그 이후에 하반기에는 원금을 회복했고 71년도에는 30% 수익을 기록한 거죠. 되게 좋았던 거죠, 그러면. 근데 다음 해부터 또 약세장이 진행됐고 특히 73, 74년도는 진짜로 악몽 같은 약세장이었거든요. 이때 당시에 73년도에 마이너스 24%, 74년도에 마이너스 28%가 되었다는 거죠. 그렇게 저렇게 6년이 흘러가서 그 다음엔 좀 또 반등했다고는 합니다. 6년이 흘러가가지고서 보니까는 펀드에 수익 난 게 하나도 없다는 거죠. 뭐 손실 난 것도 아니지만은. 그러고 나니까는 이제 좀 여러 가지 투자관이 잡힌 거죠, 이분도. 뭐냐 하면은, 일단은, 뭐, 복잡하게 보고서도 쓰지 말고 좀 위트를 넣어 갖고서,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너무 똑똑한 척 나만 아는 것처럼 내가 세상의 모든 걸 다 알고 있어. 막, 이런 식으로 쓰지 말고, 생각은 깊이 하되, 재미나게 유머 감각을 가지고서, 운영 보고서를 쓰고, 또 그에 맞춰 가지고서 펀드를 운영을 해보자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운영 보고서를 좀 재미있게 쓰다 보니까 거기에 썼던 표현들을 여러 가지 엮고 거기에 좀 더 살을 보태가지고서 이제 요 책이 나오게 된 거죠. 제일 먼저 그 금융투자 업계의 생리를 먼저 좀 꼬집는 부분부터 책이 시작이 됩니다. 뭐냐 하면 사자 아래 얼룩말이라고 얘기를 해요. 언뜻 보면 뭔지 모르겠죠. 근데 이거는 리스크와 보상에 대한 부분입니다. 물이 바깥에 자리할수록 얼룩말의 무리를 예를 든 거죠. 신선한 풀을 먹게 되겠지만 그렇지만은 위험한 상황에 닥치게 되는 위험은 더 늘어난다는 거죠. 사자의 타겟이 되기가 쉬운 거죠. 가운데 있을 때보다. 그러면은 기관 투자자들은 그러니까 지금 증시를 움직이고 있는 기관 투자자들은 어떠하냐라고 하면 이 얼룩말로 보게 되면 다들 중간쯤에 머무르고 싶어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뭐 사실은 잘못하면은 엄청난 리스크를 떠안아 가지고서 사실 그 본인이 일을 계속 할지 못할지에 따른 리스크까지도 생길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라이프 웬저는 자기는 장기 투자자라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중간쯤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물이 바깥의 자리에서 신선한 풀을 따먹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웬저는 이런 추천을 해요. 그러니까는 기본적으로 막 그렇다고 웬저가 나의 방법만 절대적으로 옳아요. 이런 얘기를 책에서 절대 하지는 않습니다. 투자에는 다양한 방법이 있다는 걸 인정을 해요. 그리고 인덱스 투자도 좋은 방법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액티브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본인의 책을 얘기를 지금 하면서 만약에 지금 이 책을 읽는 당신이 적당한 위험을 가지고 있는 인덱스 투자 이 방법을 선호하는 성향이라면 더 이상 이 책을 읽지 마라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대신에 이 책을 산 사람들은 사실은 이제 시장 수익률 정도에 만족하지 않는 투자자들이 아님을 자신은 알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자신의 책은 장기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싶어 하는 액티브 투자자한테 어울린다라고 아주 공언을 하고 책을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처음 이분 투자하던 시기의 배경이었던 니프티 피프티 이때 상황과 기관 투자자에 대해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때가 이제 60년대 말부터 70년대 초인데 1류 주식하고 2류 주식이 명확히 구분이 돼서 1류 주식 50종목만 선호되고 계속 올라갔었던 증시라는 겁니다. 이때 당시에 디즈니 76배 PER이요. 맥도날드 97배, 폴라로이드도 97배 이렇게 됐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를 제외한 주식들은 합리적 수준의 PER이었다라고 웬저는 얘기를 합니다. 비슷한 모습의 매니저들이 비슷하게 운영을 하기 때문에 책에서 보시면 비슷한 브랜드 옷을 입고 비슷한 음식을 먹고 비슷한 MBA를 나와서 서로 맨날 모여서 말을 나누고 그렇다는 거죠. 한국도 보시면 이런 예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2004년에서 7년 증시 한창 좋을 때 포스코, 동양제철화학 등 소위 말해서 미래에셋 종목들이 니프티 50 같은 모습을 보였죠. 그 다음에는 이제 금융위기 직후에 레버 카운터 굉장히 유행을 하면서 이제 몇몇 운용사들을 필두로 해서 소위 차화정 장이 왔을 때도 이때와 비슷했고요. 그런데 이게 극단적으로 한번 방향을 틀게 된 것은 국민연금이 2015년 이후 16년부터 이제는 액티브 스타일에서 위탁 운용하는 거를 인덱스 패시브 위주로 바꾸면서 큰 물줄기가 이제 한국 시장이 완전히 패시브화 돼버리는 또 그런 현상이 반대 현상이죠. 하기도 했죠. 웬저의 경우에는 니프티 50 종목이 처절하게 하락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거 아주 유명한 짤이죠. 저쪽 집이 무너졌다고 해서 구경하러 갔죠. 그런데 보고 오니 우리 집이 무너진 거예요. 보자마자 눈물이 났어요. 라는 상황이 된 거죠. 자, 비싸다고 생각한 니프티 50가 실제로 빠졌어요. 근데 싸다고 생각했던 라이프 웬저의 주식도 같이 빠진 거죠. 이게 이제 주식시장의 생리라는 겁니다. 뭐냐면 주식시장 전반이 고평가돼 있다가 조정장을 맞게 되면 모든 종목이 된서리를 맞게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이건 적용될 거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면은 웬저가 말하는 그 당시 증시는 어떠했느냐라고 보시면 사실 그 전부터 보시면 세계 2차 대전 끝나고서 한국전부터 해가지고서는 계속해서 증시가 오릅니다. 계속해서 증시가 굉장히 좋았고 이때 당시에는 금리도 적당히 안 오르면서 그러니까 인플레가 별로 안 오면서 경제 성장이 꾸준히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미국이 좋았기 때문에 실수를 몇 개 하죠. 63년도에 베트남전 참전을 하게 되고 65년도에는 그 유명한 위대한 사회 린든 존슨 운동이 펼쳐지면서 사실 재정 부담이 좀 생겨나죠. 그러면서 이제 인플레가 이제 잠자고 있던 인플레가 확 깨어납니다. 그래서 증시가 이때부터 하락을 거듭해요. 거기다가 이제 중동에서 안 좋은 소식이 나오죠. 1차, 2차 석유 파동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정말로 뼈아픈 하락장이 이제 쫙쫙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요 시기죠, 일단. 요 시기에 니프티 50, 그러니까 증시는 보시면 요때 변화된 게 없어요. 우리가 보면 박스권이죠. 근데 요 사이에 니프티 50 주식들은 굉장히 성과가 좋았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니프티 50가 무너지는데 웬저의 주식도 같이 무너졌다라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너무 빠지고 나니까 70년대 중후반에는 아무도 주식시장에 관심을 가지지를 않더래요. 그 단적인 예가 하루 평균 거래량이 너무 적었다는 거죠. 니프티 50의 PER은요, 평균적으로 48배에서 13.5배까지 3분의 1토막이 났다라고 합니다. 이때 워렌 버핏의 유명한 발언이 나왔었다라고 해요. 버핏이 74년 10월 포브스 인터뷰에서 이는 마치 홍등가에 갔다가 과도하게 정력을 낭비한 사내 녀석의 꼬락선이다. 이제 투자를 시작할지가 됐다라고 합니다. 저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워렌 버핏이 증시를 굉장히 매크로를 꿰뚫어 본다라고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왜냐하면 진짜 낄끼빠빠해요. 시장이 안 좋을 것 같을 때 잘 빠져나오고 오를 것 같을 때는 배팅을 잘 하시거든요. 요 부분에서 얘기를 하신 겁니다. 지금은 사야 돼. 사실요, 이러고 나서 어떤 분들은 야, 뒤에 더 빠졌잖아, 틀렸네 라고 하실 수 있지만 요 3천 갔을 때 샀으면 4,550% 먹는 장이었습니다. 이때가. 네.
근데 뭐 어쨌든 진바닥은 언제였느냐라고 하면은 요 시점입니다. 1982년도. 1982년도에 이제 진바닥을 찍고 그때부터 우리가 알고 있는 대세 상승장이 나타나죠. 예, 이때 진짜 방향을 찐으로 틀었는데 뭐 이런 이제 사실 이제 이 책 전반에 나오는 게 사람들이 오해하거나 뭐 싫어하거나 그런 거를 정말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맞다 생각하면 그런 걸 사야 된다 이런 취지의 얘기가 계속 반복되는 책입니다. 이때 당시엔 그게 부동산 회사였다네요. 이게 이제 절대로 투자하면 안 된다. 내부 규칙까지 생겼다. 이런 주식에 투자하지 말라고 라는 친구 매니저의 말을 듣고서는 라이프 왼전 생각한 거죠. 야, 그거 사야겠다. 왜냐면 내가 봤더니 은행 대출 부서들은 부동산 담보 대출을 빠르게 늘려가고 있더라. 이거 좋은 거 아니냐. 거기다가 현실에서 우리가 매매할 수 있는 업무용 부동산, 즉 건물은 매매해보면 임대료 수입의 10에서 14배 정도로 가격을 받던데 부동산 회사 주식은 현금 수입의 5에서 10배밖에 밸류에이션을 못 받더라. 그럼 너무 싼 거 아니냐. 반값이다. 해서 본인 투자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좀 중요하게 이분이 적은 말이 내재 가치는 충분하지만 유행에 밀려나 외면당하는 종목에 주목을 해라 라는 겁니다. 또 다른 예를 들면은 90년대 후반에 기술주를 팔고 당시에 죽수고했던 의류주를 샀었다라고 해요. 뭐 이런 단순한 생각이었다 합니다. 세상의 여성들이 새 옷을 사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게 논리적으로 말이 될까? 네. 그러면서 이제 남들과 차별되는 걸출한 성과를 기록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아까도 말했죠. 사자와 얼룩말 반드시 무리의 바깥으로 나와야 한다라고 계속 강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거를 실현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소형주 작은 기업에 주목하라라고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 대기업을 찾아가면 기껏 해봤자 임원을 만난다는 거죠. IR 만나거나. 근데 작은 기업에 가면 오너 경영자하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대기업은 다양한 사업을 하는 반면에 작은 기업은 하나의 사업을 영위하기 때문에 투자자로서 이해하기 쉽다라고도 해요. 여기서 이제 작은 기업은 시가총액 10억 달러 이하, 그러니까 1조 이하를 뜻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작은 기업이 뭐 이런 질적인 부분에서도 장점이 있는데 우리 주식은 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근데 수익 측면에서도 좋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생태학자의 이론인데 빠른 변화에 더 잘 적응할 수 있는 것이 작은 기업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예를 들어요. 덤보가 하늘을 날 수 있는 것은 아기 코끼리이기 때문이다. 어른 코끼리는 하늘을 날지 못한다. 그리고 작은 기업은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포드 같은 대기업은 자동차 판매량을 이듬해 2배 늘릴 수 없겠지만 소형 기업은 몇 배도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작은 기업이 주는 또 다른 장점은 호재 정보. 우리가 이제 정보가 유통된 속도 요즘 굉장히 빨라졌잖아요. 근데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작은 기업의 호재 정보는 대형주만큼, 즉 남들이 모두 다 이렇게 주목하고 있는 대형주의 호재 정보가 유통되는 속도보다 느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작은 기업은 애널리스트들의 단골 분석 대상이 아니지만 대형주는 단골 분석 대상이다. 작은 기업에서는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사실을 미리 발견할 수 좀 더 빨리 발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주가가 오르는 4가지 이유를 들어요. 기업이 성장하거나 인수합병이 되거나 자사주 매입이 있거나 시장에 재평가가 있는 거다. 근데 대기업은 이미 정보가 많이 공개되어 있고 효율적으로 프라이싱이 되기 때문에 거의 기업의 성장에 전적으로 의존하는데 중소기업들은 다른 이런 이벤트, 모멘텀 이런 부분들도 주가에 이제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러니까는 오를 수 있는 게 하나인 거하고 4가지인 게 낫지 않겠냐라는 거죠. 단점도 얘기합니다. 작은 기업은 리스크가 크대요. 에이콘 펀드 1990년 3분기 수익률이 한 개 분기 만에 마이너스 23.3%였대요. 소형주 투자자라면 이 정도 변동성은 견뎌야 된다랍니다. 네. 몇 년 안에 쓸 돈은 학자금 이런 거는 소형주를 사지 말래요. 아예 못 박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감을 잡으셨겠지만 소형주 투자 리스크 줄이는 방법 얘기합니다. 첫째는 작은 것이 좋기는 하지만 너무 작은 건 안 된대요. 새로 설립된 기업, 적자에서 이제 흑자 전환한 기업은 재무구조가 별로라는 거죠. 그러니까 작은 기업은 늘 운전자본 부족 문제에 시달리기 때문에 작은 기업이라 할지라도 재무구조가 우수한 기업만 선택을 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주 특별한 틈새 시장을 스스로 개척해 나가는 작지만 강한 기업을 찾아내라. 즉 차별화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야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라고 합니다.
또 다른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은 분산 투자하고 장기 보유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열심히 조사해서 신중하게 고른 소형주로 구성한 포트폴리오는 잘 알려진 대형주로 구성한 포트폴리오보다 리스크가 더 작다라는 게 이분의 신념이고요. 하락하는 시장에서 유동성이 부족한 종목을, 이거 이제 단점 얘기하는 건데요. 유동성이 부족한 종목을 팔려고 하는 것은 배너에 나오는 갤리선의 노예들을 떠올리면 떠올리게 한다. 이들은 바닥에 쇠사슬가 묶여 있어 배가 침몰하면 함께 수장돼 버리고 만다. 그러니까 거래 안 되는 소형 종목 가지고 있다가 팔려고 해버리면 같이 꼬르륵 한다는 거죠. 거래가 안 돼서. 그래서 이런 소형주의 유동성 문제를 해결을 하려면 제일 확실한 방법은 상당히 오랫동안 팔지 않아도 될 주식이면 된다라는 거죠. 즉 자주 매매 안 해도 되는 주식이라는 겁니다. 자, 이제 그 에이콘 펀드 랄프 엔저가 만든 신조가 나와요. 합리적 주가의 성장주. 이거 요즘에 한국에서도 많이 사용을 하죠. GARP, Growth at a Reasonable Price라고 해서 성장은 하는데, 그러니까 성장은 하는데 합리적인 가격에 있는 성장주. 제일 좋은 거죠. 여러분 맨날 싸우지 않습니까? 저희가 가치주를 해야 되냐, 성장주를 해야 되냐. 근데 성장주인데 가치적이야. 얼마나 좋아요, 그죠? 네. 그러면서 이제 사실 그런 얘기를 뭐가 이분이 진짜로 약간 소위 말해 제도권에 계셨던 분이잖아요. 그런 느낌 받는 게 뭐냐 하면 뭔가 하나가 절대적이다라는 얘기는 절대로 안 하세요. 예. 그러니까 이건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뭐냐면 누구나 자신만의 방법이 있고 누구나 자신에게 맞는 게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주변에 보면 다양한 투자 방법으로 우선 수익률을 올리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길이 하나다라는 생각이 안 드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얘기 하는 거죠, 이제. 자신의 기질대로 투자하지 않은 투자자는 100이면 100 실패한다. 모멘텀 투자자는 바닥까지의 가격이 오르면 더 많은 바닥까지를 산다. 그러니까 틀렸다는 게 아니죠. 이 특징이라는 거죠. 그리고는 최고의 기업과 최고의 주식은 전혀 다른 이야기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가치하고 가격하고의 차이를 이야기를 한 건데 어쨌든 이런 거를 예를 들면서 가치주, 성장주 나누는 기준은 이런 건데 여러분들은 어떤 투자하실지는 자기 기질에 맞춰 하세요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양쪽 다 모두 장단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근데 이제 요 두 가지를 믹스한 최고의 기회는 언제냐라고 하면 미운 오리 새끼가 그러니까 뭐 수익성이 나쁘거나 재무구조가 안 좋았겠죠. 근데 이게 아름다운 맥주로 다시 태어날 때 최고의 투자 수익을 올릴 수 있다라는 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것들 예시를 들어 주시더라고요. 나의 말로 없는 종목들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휴스턴 오일 앤 미네랄스입니다. 이거는 이런 뭐 위스키 마시고 다 취했는데 자긴 잘 들었다 이런 얘기인데 이게 그거예요. 매니저분들이라면은 아실 텐데 전형적으로 탐방 갔더니 남들은 관심 없고 근데 잘 들어보니까 이게 알려지지 않은 호재가 있고 그래서 샀더니 먹은 케이스가 이런 거거든요. 그 다음에는 클레이 리서치라는 회사인데 비싸지만 안 살 수가 없었다라고 해요. 왜냐하면 이게 시대의 아이콘, 그러니까는 최초의 슈퍼컴퓨터를 만든 시모어 크레이의 회사라는 거죠. 그래서 비싸다 생각하지만은 샀었고 결과는 무려 15배나 먹었다라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 이 책을 계속 보면서 여러분들도 받으셨을 거예요. 특히 소형주 중에서도 좀 성장주 쪽에 관심이 많이 기울어져 있다는 게 느껴지실 겁니다. 그 다음 사례는 인터내셔널 게임 테크놀로지입니다. 당시에 도박선을 많이 무시를 받았다라고 해요. 그래서 PER 10배 매수를 했는데 그 이후에 순이익은 10배 증가했고 PER은 10배가 40배로 4배가 증가한 거죠. 그럼 여러분 몇 배를 먹은 거죠? 40배를 먹은 거죠. 이 주식으로요. 뭐 40배까지는 아니지만 저희도 이제 그 실전에서 4배 먹었던 기억이 나는 게 뭐냐 하면 실제로는 이제 제가 저희 전 직장에 입사를 했었을 때 당시에 저희 회사 포트폴리오를 보니까는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음식료 기업이었어요. 근데 보니까는 당시 음식료 기업들이 PER이 한 5배에서 10배 사이 정도의 대부분이 있었는데 이거를 거의 막 가리지 않고 저희가 음식료 집중 포트라고 해도 될 정도로 백화점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많이 저희가 보유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기업들이 이익은 2배 증가하고 평균적으로 그 다음에 PER 멀티플도 2배가 증가해서 뭐 4배 수익률을 안겨다줬던 그 덕분에 이제 한국투자밸류 자산운용이 2012, 13, 14년에 전부 최고 수익률을 기록을 할 수 있었던 아주 효자 섹터였습니다, 이게. 네. 그 인터내셔널 게임 테크놀로지 예시를 보니까는 바로 떠오르더라고요. 자, 이제 그 기본적인 부분들을 얘기를 했고, 그다음부터는 이제 조금 강론으로 들어가서
개별 케이스들이 좀 뭐랄까요, 그 투자에 있어서 분야들이 얘기를 한 건데, 나쁜 뉴스가 좋은 기회를 만든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투자자들이 리스크를 너무 과대평가하는 그런 게 강하대요. 그러니까는 뭐 돈이랑 헛된 기대에 부풀어 있는 도박꾼에게서 나와 정확한 확률이 어디에 있는지 아는 사람에게로 간다. 대개의 사람들은 확률을 무시한 채 리스크를 과대평가한다. 투자자들은 정보를 감정적으로 평가하며 이로 인한 주가 왜곡은 냉정하면서도 기민하게 움직이는 이들에게 수익 창출의 기회를 제공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책에서 든 예시는 뭐냐면요. 1983년도 초에 아르헨티나, 브라질, 폴란드, 자이르, 멕시코 등에 대해서 미국 은행들의 대출금 만기 연장 이슈가 있었다는 거죠. 사실 80년대 미국의 은행들이 문제가 많았어요. 왜냐면은 이런 이제 그 제3세계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는 위험이 많은 높은 지역에 너무 많은 대출 채권, 대출을 해줬던 거죠. 이게 이제 무너질까 말까 하면서 당시에 문제가 됐는데, 근데 사실 이런데 전혀 대출을 안 해줬던 델라웨어, 하와이, 웰밍턴의 작은 은행들도 주가가 이런 이슈 때문에 많이 낮았다는 거죠. 이런 건 사야 된다는 거죠. 사람들의 리스크 과대평가가 여기에 반영이 된 주가니까. 그리고 이제 87년도 저축 대부조합 사태가 일어났었을 때에도 이 중에 몇 개 조합은 안정적이고 살아남겠지라고 해서 좋은 거 선택해서 좋은 수익을 냈다는 거죠. 그리고 96년도에 기술주 조정이 왔었을 때 합리적 가격에 많이 떨어져 있던 가격이 기술주를 샀었다라는 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리스크를 사람들이 과대평가할 때 기회가 나타난다라는 예시를 든 거고, 한국도 뭐 충분히 이런 것들이 많이 있죠. 갑자기 훅 떨어지는 것들요. 네, 그런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고는 아무래도 제도권의 이제 매니저다 보니까 직접 투자와 간접 투자 이거에 대한 얘기가 좀 많이 다뤄져 있어요. 사실 이 부분은 뭐 관심 있으실 수도 있고 아니면 지루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는 공감이 개인적으로 많이 갔어요. 제가 이런 고민을 많이 했다 보니까. 근데 이분이 이제 결론 내린 부분 말씀을 공유를 드리자면, 자, 당신이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주식에서 더 멀리 벗어날수록 당신은 투자가 아니라 이제 도박을 하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얘기를 왜 하느냐? 그러니까 자신의 스타일을 스스로 일단은 파악을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원칙을 갖고 시작하지만은 곧 그것을 포기를 해버린다는 거죠. 자, 리스크는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투자자가 자기 자신에게 물어봐야 할 가장 핵심적인 질문은 나는 리스크를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라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얘기 덧붙입니다. 이에 대한 대답은요, 만 12세가 지나면 거의 바뀌지 않는다. 뭐, 한 줄로 말하면 사람 쉽게 안 바뀐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런 것들을 이제 종합을 해보면은 개별적으로 투자하는 거, 직접 투자하는 거는 다양한 위험이 따른다는 거죠. 내가 스타일도 지켜야 되고 리스크 관리도 해야 되고, 그럴 바엔 프로를 고용해서 프로한테 맡기라는 거예요. 왜냐? 투자에 필요한 시간과 훈련, 기술, 지식, 돈, 성향 등을 고려할 때 개인 투자자 가운데 95%는 이분의 개인적 의견이십니다. 뮤추얼 펀드 투자가 더 합리적이라고 얘기합니다. 뮤추얼 펀드 최대 강점은 당신의 돈을 투자를 전업으로 하는 프로가 관리해준다는 거고, 누구도 투자자로서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다는 것은 뭐 분명하다. 왜냐하면 인간의 지식이란 모두가 투자를 하는데 유용하기 때문이다. 어떤 경우든 내가 장담할 수 있는 것은 평균적인 프로 펀드 매니저라 하더라도 평균적인 개인 투자자의 투자 수익률보다는 더 낫다는 사실이다. 가끔은 우리 펀드 매니저들도 어처구니없는 일을 저지른다. 하지만 전형적인 개인 투자자들이 직접 투자를 하면서 자주 저지르는 어처구니없는 일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건 뭐 이제 논쟁이 있을 것 같아요. 아유, 뭐 펀드 매니저들 숫자 보니까 별거 없던데 저거 뭐 본인이 이제 가지는 개편이라고 저러는 거 아니냐. 뭐 저도 뭐 그렇게 생각도 듭니다. 근데 이거는 뭐 그런 걸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실제로 공부를 많이 하고 직접 투자하는데 노력을 많이 쏟는 분들에 대한 게 아니라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유로 투자하시는 분들도 주변에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한테는 아유, 그렇게 하시는 것보다 당신은 그거는 진짜 투기를 하고 있는 거다. 그럴 거면은 주식은 하고 싶고, 근데 어떻게 뭐 너무 투기적이다라고 하며, 그러면은 오히려 프로한테 맡기시라. 뭐 프로가 항상 잘한다는 건 아니지만 정말 어처구니없는 실수 같은 건 안 나올 거다, 이런 거죠. 그러면서 이제 랄프 웬저 추천하는 투자법은 인덱스 투자도 얘기를 합니다. 요거는 이제 주식이 다른 자산 대비해서 장기 성과가 우수하다는 믿음, 그리고 이런 기대 수익률을 안심하고 누릴 수 있다는 장점, 이게 인덱스 투자라는 거고요. 근데 이제 웬저가 하는 것처럼 액티브 투자를 하기로 했다라고 결정을 당신이 내렸다면 신뢰할 수 있는 펀드 매니저를 먼저 찾으라고 얘기를 해요. 책에 다양한 얘기가 있습니다. 네. 이제 근데 뭐 이런 것도 사실 있긴 합니다. 이 책에서도 나왔지만은 지난 3년간 잘한 매니저라고 해서 앞으로 4년도 잘할 것이다라고 말하기는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시장의 섭리죠.
늘 잘할 수 없고 계속 잘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본인이 보기에 자신의 성향, 신념하고 맞는 신뢰할 수 있는 매니저를 찾아두면 장기적으로 펀드에 가입해서 주식시장에 머무를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트렌드를 어떻게 잡을 것이냐. 그러니까 이분은 사실은 또 트렌드를 먼저 잡고 그 안에서 바텀업으로 주식 찾는 거를 즐겨 하시는 것 같아요. 하셨던 것 같아요. 나는 가장 먼저 향후 몇 년 동안 시장을 이끌 테마를 결정한다. 그리고서 종목들을 구별해낸다. 강력한 경제적, 사회적, 기술적 트렌드로부터 이익을 얻을 분야에 관심을 집중한다. 이 트렌드는 적어도 4, 5년 이상 지속되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장기간의 트렌드에 집중을 하기 때문에 어느 기업의 주당 순이익이 메릴 린치 애널리스트의 전망치를 2센트 상회했다. 그러니까 뭐 분기 순이익이 어떻다. 이런 거 전혀 나를 흥분시키지 않는다. 내가 원하는 것은 그 주식을 장기적으로 보유해야만 하는 이유다. 그러니까 트렌드는 이렇게 잡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와 동시에 우리가 트렌드를 예상하기 얼마나 어려운지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는 만약에 당신이 1980년 1월에 80년대 10년을 예상해보라 라고 했을 때 이 요소들이 과연 예상할 수 당신이 있었겠느냐라는 거죠. 예상 못했을 거란 겁니다. 뭐냐면 미국 경제가 7년간이나 경기 우퇴를 경험하지 않아요. 80년대. 이거는 전시를 제외하면 최장 기간이었습니다. 공산권 국가들에서 반공산주의 소유 사태가 벌어졌지만 소련이 개입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놀라운 일이죠. 에이즈가 창궐했고요. 그 다음에 원유 가격이 절반으로 떨어졌다. 70년대 1차, 2차, 그 오일 쇼크, 그 다음에 중동 전쟁, 이런 것들을 경험했던 사람들한테 여러분, 고생 많으셨죠? 80년대 원유 가격이 절반으로 떨어진대요 라고 하면 코웃음 쳤겠죠. 그리고 세계 최대 채권 국가였던 미국이 10년 만에 세계 최대 채무 국가가 될 것이다. 이런 모든 것들은 예상하기 어려웠을 거다라는 겁니다. 즉, 이렇게 트렌드 포착 몇 년 뒤에 거 미래 예상 어렵다는 거죠. 그치만 그래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분이 이제 추천하는 것은 기술이 흘러 들어가는 곳을 그래도 한번 찾아보라는 거예요. 본인은 IT 쪽을 열심히 팠다는 거죠. IT는 결코 식어버릴 것 같지 않은 테마래요. 그리고 IT를 볼 때에는 생산자가 아니라 사용자에 주목하라라고 합니다. 즉 신기술 기업에 바로 투자하는 것보다 신기술로부터 혜택을 얻는 사업 분야에 투자하는 다운스트림의 투자가 더 현명한 투자 전략이란 사실은 산업혁명 이후 충분히 검증됐다라고 개인 의견입니다. 네, 붙여놨습니다. 자, 그러면 오케이, 트렌드도 잡고, 그러면 좀 더 진짜 구체적으로 딥하게 들어가서 작지만 강한 기업을 뭐 우리가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니까는 세 가지 지지대가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첫째는 성장 잠재력이 있어야 된대요. 그러니까는 각광받는 인기 업종에서 3등증 하는 기업보다는 한계 업종이라 할지라도 1등인 기업이 더 빛나는 보물이 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업이 오히려 더 성장할 수 있다는 거죠. 미쓰비시 자동차, 수바루 같은 그 일본의 한 3등쯤 하는 자동차들이 아니라 일본 최고의 버섯 재배기업 호쿠토를 자신이 매수한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다라고 합니다. 네, 더 높은 성장률과 높은 마진의 유지가 가능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책은 98년도에 쓰여졌고 2003년도에 이분이 은퇴를 하십니다. 자, 주가 호쿠토 가지고 와봤어요. 98년도쯤이면 이쯤이겠죠, 그쵸? 빠졌네요. 이거 장기 투자에서는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죠? 이 사이에 증시가 얼마나 많이 올랐는데, 그죠? 네. 근데 이렇게 못 올랐는데도 PER이 17배면 막 되게 싸다는 느낌은 안 듭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반대 예로 들었던, 나 미쓰비시 절대 안 사, 미쓰비시 자동차는. 야, 이거 미쓰비시 자동차는 안 사기를 잘한 거죠. 이거 뭐 4,000엔 했던 게 지금 300엔이네요, 여러분. 이거 샀으면 큰일 났네요. 그죠? 근데 사실 요거 가지고 온 건 수바루 때문입니다. 수바루는 굉장히 이제 뭐랄까요, 거의 뭐 종교적으로 따르는 소비자들이 있죠. 수바루에 대해 가지고서. 수바루는 보시면은 주가가 이때는 뭐 5불 정도 이게 OTC 기준으로 해가지고 했던 게 한때는 20불을 넘어갔다가 지금은 이제 10불 정도로 내려왔습니다. 근데 수바루는 가지고 있었으면은 뭐 호쿠토보다 나았겠다. 그래서 뭐 요번에 말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가려 들으십시오. 다 맞는 말은 아닙니다, 사실. 자, 어쨌든 네, 그랬고요. 인기 높은 업종이지만 그저 그런 경영진이 운영하는 기업보다는 한물간 업종이지만 훌륭한 경영진이 이끄는 기업이 100배는 더 낫다는 얘기도 해요. 이건 버핏도 하는 얘기죠. 근데 사실 이것도 뭐 저 개인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경영진 파악하는 건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따분한 주식은 할인된 가격으로 거래된다. 이런 주식을 많이 사두면 나중에 첨단 기술주에서 본 손해까지 벌충해 주고도 남을 것이다. 이것도 많은 투자 서적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따분한 주식은 발견하기 쉽지만 그게 할인된 가격인지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그거 어려운 것 같아요. 주식을 할수록. 그래서 이제 무슨 잣대로 재단할 것인가 제 마음을 꿰뚫어 봤나 봐요. 너 이 책 이해가 어렵지. 그러니까 내가 잣대까지 알려줄게. 그러면서 아주 심플한 한 문장을 쓴 거죠. 그러면 사직서를 쓸까? 란 기준을 한번 마련해보라는 거죠. 내가 눈여겨본 주식을 누군가가 대출까지 최대로 해준다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누가 만약에 이제 나 이거 매니저를 그만두고 이 회사를 인수하고 싶을 정도, 경영하고 싶을 정도야 라고 할 때 누가 나한테 대출까지 필요한 만큼 최대로 해준다는 거죠. 그러면 사직서를 내가 쓸 수 있을까? 어떤 기업에 투자할 때 이 질문을 한번 해보라는 거죠. 그랬을 때 라이프 벤저는 대부분이 노우였대요. 예. 아니 사직서 쓸 정도는 아니네 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이거 보면서 제가 예전에 사실 이 책을 읽었었는데 이 파트가 기억이 안 났었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거하고 비슷한 게 있더라고요. 저도 사실 이제 투자 쪽에 저희 스승님들께 배웠던 아주 소중한 기준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사실 이제 저희 이채원 대표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제가 막 포트폴리오 지금 있는 것들 가지고서 혼돈을 겪으면 그런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뭐냐 하면 지금 당장 오늘자로 딱 너가 이제 뭐 100원의 현금을 가지고 펀드를 새로 시작한다고 가정을 해라. 그렇게 해서 새로 지금 당장 포트폴리오를 짠다고 했을 때에 짜보고서 지금 너가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랑 비교를 해봐라. 그러면 너가 계속 보유할 종목과 너가 매도를 해야 될 종목이 보일 것이다 라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방식을 딱 해보면 소위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투자하고 있는 포트폴리오 중에서 썩은 종목이 뭔지를 골라내기에 정말 좋았던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에 더해가지고서 사실 이게 이제 이거랑 저는 맥락을 함께 한다는 것 같고 함께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생각했던 거는 늘 이거였습니다. 오늘부터 1일이다. 그러니까는 어떤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예를 들어 100원에 샀는데 300원이 됐어요. 그러면은 그렇게 생각하기 쉽죠. 와, 나는 100원에 사가지고서 300원에 나 먹었어. 와, 난 벌써 3배나 수익률 올렸네. 이 회사는 주가가 반토막이 나도 나는 괜찮아. 난 그래도 150원 됐네. 50% 번 거잖아. 라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자로 다시 가치평가해야 된다는 겁니다. 모든 종목은 어제 새로 산 것이고 오늘부터 1일이라는 거죠. 그렇게 생각해야 포트폴리오 짤 때 여러분 마음 편합니다. 한국을 예를 들어 보면은 진짜 사직서를 쓰니까 진짜 사직서를 쓰신 케이스들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모 신용평가사 직원이세요. 요분께서 모 바이오 기업에 대해 가지고서 이게 신용평가 한다고 쓱 들어가시고서는 이 기업으로 이직을 하신 케이스가 있습니다. 사실 신용평가사에 가시는 분들은 상대적으로 성향이 안정적인 걸 원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안정적인 직장을 버리고 변동성이 굉장히 큰 바이오 기업으로 가셨다. 이걸 보면서 야, 이 회사 사야 된다라는 아이디어 얻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예, 얼마나 좋으면 저기 갔겠어라는 거였죠. 어쨌든 자 이제 최고 경영진에 대한 판단은 사실은 이게 책에서도 나와 있어요. 매우 어렵고 특히나 이건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매우 힘든 일이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래도 어떻게든 파악해 보려면 이거라는 거죠. 최고 경영진은 기업 내부 사정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을 꺼릴 수도 있지만 경쟁 업체에게 물어보면 대개 술술 풀어놓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A라는 기업에 대해 관심이 있으면 그 경쟁사들, 그 관련 업계에 있는 B, C, D에도 함께 가봐야 되는 게 이런 이유 때문인 것 같아요. 그 다음 두 번째, 두 번째 지지대는 바로 이제 재무 건전성. 요 책이 하여튼 재무가 굉장히 튼튼해야 된다는 얘기 계속 강조하고 있고요. 다음 세 번째는 내재 가치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뭐냐 하면 투자 대상 기업의 주가가 쌀 때에만 매수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두 가지 방법을 써야 된답니다. 가치 평가할 때. 첫 번째는 그 기업의 자산 전부를 재조달할 경우 들어가는 비용과 현재 주가를 비교해 보라는 건데 이거 저희가 지금 알고 있는 PBR이나 순자산보다는 이때 유행했던 게 있어요. 토빈의 Q 요거를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요즘엔 거의 사장돼 있죠. 그렇죠? 그 다음 두 번째 방법은 기업의 순이익 성장 전망을 기준으로 해라. 이건 성장주 볼 때입니다. 예, 이런 것들이죠. 근데 어쨌든 요거를 관통하는 한 가지는 이거라고 얘기를 해요. 현재 주가 수준이라면 기업체를 통째로 사들이고 싶은 그런 기업에 투자하라. 이 한마디에 매수 싸고 이런 게 다 들어가 있는 거죠. 네.
그럼 이거를 본인들은 어떻게 적용했느냐라고 하면 그 에이콘 펀드 운영할 때는 배당금 할인 모델을 사용했다고 해요. DDM이죠, 이게. 순이익 성장률 먼저 구하고 그럼 이제 순이익에 배당이 연동이 되니까 그다음에 배당금 할인 모델을 쓸 때 여기 또 할인이 중요하잖아요. 할인율이. 그거 이제 시장 금리를 가정해서 놓고 요 정도 해 가지고 했대요. 한 2년치 정도 앞당겨 가지고서. 그랬고요. 그다음에는 이제 좀 컴퓨터, AI 이런 쪽도 좀 다룹니다. 그러니까는 주식 시장하고 체스판. 그러니까는 보시면 여기서 이제 체스를 예를 들었는데 저는 이제 요거를 바꿔봤어요. 아니 이세돌 프로 같은 분도 알파고한테 지는데 바둑 얼마나 복잡해요. 그럼 주식도 복잡하지만은 뭐 바둑 이렇게 복잡한 것도 알파고가 습득을 하니까 주식 시장도 이제 AI가 다 먹겠네. 근데 라이프 엔저가 보기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 주요 이유는 체스나 바둑에는 게임의 규칙이 딱 일정하게 존재한다는 거죠. 스트릭트하게. 근데 주식은 이게 사회니까는 룰이 계속 변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자꾸 변하니까는 한 번 습득하고 나면 또 변하고 또 변하고. 근데 이제 바뀌었을 때 과거 데이터를 가지고서 하는 건데 모아가지고서 그게 안 쌓여 있는 상황에서는 이제 AI가 이제 속절없이 당한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 보니까는 아이고 그래도 저희가 또 주식을 좀 더 할 수 있겠구나. AI가 나와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 제일 어려운 질문이죠. 매도 언제 해야 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나 주식을 보유하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 이유에 의심이 들기 시작하면 가능한 한 빨리 당신의 생각을 바꿔야 할 때가 되지 않았는지 자문해 보아야 된다라고 해요. 크게 두 개죠. 하나는 이제 기업이 진짜 별론 거예요. 투자하고 보니까. 그럴 때는 두 가지죠. 야, 그냥 장기 투자 가자. 우리 장기로 믿자. 아니면 실수를 인정하고 다 팔자. 주가가 오를 때 솔직히 이때는 행복한 고민하는 거죠. 아까 이제 그 슬롯머신 관련해가지고 기계 만드는 업체 같은 경우에 PI 10배 샀는데 40배까지 오른 거죠. 그러면 이제 이분의 말은 이건 팔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40배가 50배, 60배 가는 것보다는 이게 떨어질 확률이 더 크다는 거죠. 그리고 멀티플뿐만 아니라 순이익도 위태할 수 있다는 거죠. 뭐냐면 순이익이 언젠가는 추락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기업이라는 게 모두가 결국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네. 그 한창 잘 나갈 때는 자기가 손만 대면 다 잘 되는 줄 알고 이제 황금 손가락 증후군도 걸리니 조심하라는 얘기도 양념처럼 덧붙였고요.